자, 한 시간만 더 합시다. 이제 곧 서양의 지구관을 하자 얘들아. 플라톤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플라톤에서 제시문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일단 타고난 성향이라는 표현을 좀 체크해놓고 역할 분담 그다음에 요거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줄쳐놔줘. 타고난 성향, 역할 분담, 수호자의 사유재산 반대. 알겠죠? 요거 좀 줄쳐놓고 일단 얘들아 플라톤은 다시 보자. 타고난 성향이 존재해. 근데 타고난 성향도 있는데 그 타고난 성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성향만으로는 아니고 타고난 성향에 교육이 더해져서 알겠죠? 덕을 갖춰야 돼. 그리고 그 덕을 갖춰서 가진 사람이 그 직업, 계층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리고 이 교육은 당연히 확실해. 당연히 국가 주도고요. 국가 주도의 교육을 통해서 덕을 가져야 되고 그 덕을 가진 사람들이 계층, 직업 이게 뭔 얘기냐면 근데 위에 공간이 좀 있잖아. 좀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플라톤이 사람마다 타고나는 성향의 차이가 있대. 한 3개 정도로 나눠. 태어날 때부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동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정동의 집안에서. 은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금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3가지의 영혼이 있어. 알겠죠? 3가지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욕구, 기계, 이성 이렇게 3가지의 영혼이 있는데 동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것보다 기계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기계는 좀 격정적인 감정 이런 거야. 기계 있다. 그리고 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성이라는 것이 좀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타고나는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성향에 부합되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덕을 갖추도록 해줘야 돼. 덕을. 그래서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그 욕구를 절제하도록 하고 알겠죠? 욕구를 절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절제의 덕을 가져야 돼. 기계의 덕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좀 더 윗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제반으로 보내서 절제의 덕을 익히게 하는 거야. 얘는 더 윗반인 거야. 그러면 기계에 부합하는 용기의 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용기의 반. 얘 용기반으로 보내주는 거야, 국가가. 근데 이 사람은 윗반인 거니까 얘는 이미 뭘 가지고 있냐면 절제된 가진 상태에서 이거야. 알겠죠? 절제를 갖춘 상태에서 기계에 부합하는 용기. 그러면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은 제일 상위반, 지혜반으로 보내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지혜의 덕을 갖추도록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용기와 절제를 갖춘 사람인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제 덕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게 덕을 갖춘 사람이 그 사회에서의 각각의 계층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의 덕만 가지고 있다면 생산자 계층이 되는 거고요. 요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군인 계급이 되는 거야. 군인 계급이 방위자. 그리고 지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알겠죠? 통치자가 돼야 되고 우리 죽음관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사람 선민의식이 있거든. 죽어서도 이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같은 철학자를 해야겠잖아. 어떤 사람이 나라 다스려야 되냐?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철학자들이. 알겠죠? 그리고
이 세 계층 간에 엄격한 역할 분담을 강조합니다. 엄격한 역할 분담을. 알겠죠? 그래서 각자는 반드시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해서 막 참견하고 역할 교환하는 거는 나라 망하게 하는 거다. 역할 분담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통치자랑 지금 너희가 봐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플라톤이 나왔는데 모든 계층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덕이 존재하는가? 맞는 말이죠? 맞지? 절제 모든 계층에게. 그 다음에 통치자, 방위자 누구나 다 절제의 덕은 필요한데 특히 플라톤은 요 두 명 알겠죠? 통치자랑 방위자 요 두 명을 수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호자는 아예 개인의 재산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개인의 재산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표현이 나오기 뭐냐면 뻔하잖아. 모든 계층의 재산 소유를 금지하는가? X. 생산자의 재산을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장인의 재산 소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만들어. 모두에게 절제가 요구되므로 장인의 재산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알겠죠? 장인은 생산자자, 생산자. 생산자의 재산을 금지하지 않고. 그래서 요게 플라톤이야. 이게 다야. 타고난 사회과 교육에 따라 덕을 갖추고, 알겠지? 역할 분담해야 되고, 특히 수호자들의 재산을 가져서야 되고. 근데 이제 마무리할게. 보통 플라톤이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제 그 밑에 옆에 플라톤 오른쪽에 쓰면 되는데 플라톤이랑 원래 유교랑 같이 잘 돼. 왜냐면 둘의 공통점이 뻔하거든. 다 덕이야. 덕 갖춰야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분업 강조하잖아. 분업 강조하잖아. 분업. 그러니까 분업 강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치자가 생산활동에도 종사한다. 둘 다 아니야. 알겠죠? 둘 다. 통치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야. 분업. 그 다음에 차이가 있어. 근데 차이가. 이거 하나만 더 하자. 그리고 분업 관련해서 뭐가 나왔냐면 얘들아 유교든 플라톤이든 다 각자 약간 이상적인 사회가 있을 거고 그 이상 사회가 되기 위해서 분업이 필요한 거지 분업만 된다고 해서 이상 사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분업만 된다고 해서 이상 사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분업은 이상 사회의 필수적인 필요 조건은 맞는데 알겠죠? 필요 조건은 돼. 이상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 된다고 해서 이상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같이 공통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오냐면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사회가 실현된다.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역할이 분담된다고 해서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겠죠? 역할의 분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이가 하나 있어. 플라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교와 달리야. 통치자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 알겠죠? 부정. 유교는 인정해. 유교는 그때 내가 맹자한테 얘기했지만 이익의 추구를 부정하지 않아. 옳음과 이익 중에서는 옳음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지. 이익 추구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유교는 인정. 산자는 인정. 알겠죠? 사유재산. 이거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빼고는 똑같다. 그래서 얘들아 한번 해볼래? 1번이랑 3번 교재에 있는 1번이랑 3번 그리고 절대 얘들아 둘 다 자유로운 역할 교환 아니야. 맞죠? 덕에 따라야 되잖아. 덕. 자유롭게 막 선택하든 자유롭게 교환 이거 둘 다 안 돼.
그래서 얘들아 1번 이건 뭔지 알겠지? 여기 임금씨나 부모 같은 직분을 이거 나와있잖아. 미안 다시 말할게요. 이거 잘못 나왔구나. 얘들아 1번에 보면 갑은 지금 보면 봐봐 이게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순자의 직접적인 표현이 없거든. 고대 상황이 제정한 예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어쨌든 제시문에서 직분, 분, 나눌 분자잖아. 나누는 것과 예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런 그게 없으면 싸운다. 혼란해진다라고 했으니까 맹자 입장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맹자는 원래 날 때부터 선하잖아 누구나. 알겠지?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순자는 원래 날 때부터 이기적이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갑은 순자야 순자. 그리고 을은 타고난 성향. 알겠지? 여기서 플라톤 찾아야 되겠죠? 타고난 성향. 그러면 기억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유교가 모든 거 다 잘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그게 바로 얘야. 기준. 그다음에 디귿 넌 맞는 말이잖아 맞지? 마지막 둘 다 푸덕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맞죠? 5번. 맞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지금 보면 생산자니 수호자니 이런 말 나눠 있으니까 플라톤이죠. 생산자, 수호자, 플라톤. 그 다음에 을은 이거 뭐니? 맹자, 항사항심이죠. 맞지? 직접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제시문에서 항사항심 정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1번 국가가 관여해야지. 애초에 그냥 보내야 한다니까. 지혜반이니 용기반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얘들아 아까 잠시 말했어. 아니 부덕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니? 말이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2번은 X인 거야. 3번 얘들아 자 맹자는 아까 제가 오름과 이익 중에서는 뭘 더 우선한다? 오름을 더 우선한다. 알겠지? 그래서 오름에 부합하는 이익은 되는 건데 3번은 이로움에 더 이익을 비중을 두는 건 아니잖아. 답 4번이죠 맞죠? 항산이 있으면 항심을 가질 수 있음. 직업이 있으면 도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음.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둘 다 안 돼야겠지. 합의에 의해서 역할 교환 안 됩니다. 다 각자의 덕이 있어. 각자의 덕.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라톤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직업관 좀 더 합시다. 중간 이제 저기 85페이지 보면 중세 기독교가 있는데 중세 기독교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 중세 기독교는 밑에 있는 칼뱅을 위한 그냥 사전 작업이야. 서양 중세 기독교 중심의 사회고 인간의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하는 속죄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별거 아니야. 원래 기독교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노동을 통해서 속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래.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야. 봐봐. 노동을 속죄의 차원으로 강조하니까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대다. 일단 알겠죠? 노동을 속죄의 차원으로 봤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의 축적을 부정적으로 봤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제 밑에 있는 칼뱅이야. 칼뱅으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서양의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칼뱅을 봅시다. 그 서양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있었던 종교개혁 사상가입니다. 실학자이면서 종교개혁. 실학자이자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이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개신교 알겠죠? 칼뱅을 통해서 나타난 개신교들을 그 종교개혁을 같은 말로 적어봐. 밑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러. 같은 말이야.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프로테스탄티즘 나오면 칼뱅 사상이구나. 아니면 또 같은 말이야. 그 칼뱅파 개신교가 유럽으로 막 확대되거든. 아마 어릴 때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특히 그 칼뱅파 개신교들을 청교도라고 불렸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나오든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오든 칼뱅파 개신교가 나오든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제 칼뱅이 뭘 주장했냐면 일단 종교개혁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 어릴 때 들어봤잖아. 막 교회가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이제 자본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해. 그래서 농업 중심에서 상업 중심의 사회로 막 바뀌던 시대야. 돈이라는 가치가 좀 중요해져.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고 죄를 면해주는 부적 같은 거 막 팔기 시작하잖아. 면죄부 들어봤잖아. 면벌부. 알겠죠?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칼뱅이 강조했던 거는 1번 예정설. 이거 뭐냐면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알겠죠?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신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알겠죠? 알 수 없어. 그거 신의 영역이잖아. 알겠죠? 그리고 막 면죄부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알 수도 없고. 봐봐. 이렇게 잡아. 인간의 노력으로도 노력 이렇게 자. 인간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구원이 안 돼. 이게 전제야. 구원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미 신이 다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 자,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칼뱅이 직업을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한대. 자, 그 전까지 아까 직업은 그냥 속죄잖아, 속죄. 맞죠? 원죄를 속죄하는 거였는데 직업은 신이 나한테 준 임무이자 명령이래. 신이 부여한 임무이고 내가 행해야 될 명령이다. 알겠죠? 신의 명령이야. 신의 명령. 그러면 하나님을 나한테 직업을 주고 뭘 명령했냐? 뭘 하도록 했냐? 직업을 목적 동그라미 목적. 직업은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이자 알겠죠? 직업은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상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생각해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환경미화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웃사랑의 방식인 거야. 그럼 도로 그게 지면 그게 뭐야? 신의 영광이야. 의사,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이가 치료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강사,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이웃사랑의 실천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적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게 사고를 바꾼 거야. 일단 직업을 단지 속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칼뱅을 믿었던 사람들이, 칼뱅을 따랐던 사람들이 신이 부여한 소명을 성공하는 것을 뭐로 여겼다? 구원의 징표까지 맞추쳐 이걸로 여겼대. 그러니까 좀 좋게 받아들인 거야. 종교적으로 좋게 받아들인 거야. 이 뒤에 거 이따가 설명할게. 알겠죠? 종교적으로 되게 좋게 받아들인 거잖아. 하나님이 부여한 명예가 잘 수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한창 이제 성장하던 사람들이 상업 자본가들이거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던 상업 자본가들이 성장했고 그 상업 자본가들이 칼뱅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람인데 직업 성공 무역에서 돈 버는 거잖아. 그것 또한 뭐다? 신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알겠죠? 직업 소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뭐했다? 긍정하게 되고 정당화되는 거야. 이것 또한 정당화된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 부의 축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알겠죠? 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긍정하면서 나중에 베버라는 철학자가 이 칼뱅의 사상이 서양의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이다 라고 평가를 내린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맞죠? 직업을 소명으로서 여겼다. 직업을 종교적으로 직업 성공을 정당화시켰다. 나아가서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도 긍정했고. 알겠죠? 얘가 상식적으로 봐봐. 부의 축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알겠죠? 부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으로서 여겨지면 안 돼. 맞잖아. 목적은 뭔데? 이웃사랑 실천이고 신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 목적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 뭐?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부가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으로 행해져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뭐 사랑이 없는 물질은 신이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것 또한 신의 선물이잖아. 신의 선물이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얻어들인 부도 이웃사랑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에다가 이제 정리할 게 있어. 칼뱅 관련해서 나오는 오답 표현들이 있어. 알겠죠? 칼뱅 관련해서 나오는 오답 표현들이 있거든. 일단 얘들아, 칼뱅도 분업입니다. 알겠죠? 역할분담을 강조하고요. 네, 이 분업은 마찬가지로 누가 부여한 거냐? 신에 의한 거야. 알겠지? 신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칼뱅에서도 자유로운 교환 이런 것들은 아니야. 알겠죠? 이 신에 의한 거야. 신에 의한 거. 자유롭게 교환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자, 일단 봐봐. 이게 중요해. 직업의 성공을 당시에 칼뱅을 믿던 사람들이 맞죠? 직업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서 여겼다. 오, 일단 오. 구원의 징표로서 여겼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구원의 징표가 뭐냐면 자기가 이 뜻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인 거야. 이 말의 뜻은 구원의 징표라는 말의 뜻이. 알겠죠? 구원의 징표는 자, 다시 돌아보자. 내가 직업을 성공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 알겠지? 구원은 내가 알 수 없어. 구원되는 건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자기에 대한 믿음인 거야. 그래서 진짜 오더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직업 성공은 구원의 수단이다. 이거 진짜 절대 안 돼. 알겠죠? 직업을 성공한다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징표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아니야. 신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의 선택을 받는 게 구원이거든. 신의 선택을 받는 확신을 갖는 것이 신에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직업 성공은. 그래서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살짝 응용해서 작년에 수능에 나왔어. 살짝 이거 응용해가지고. 근데 이거 내가 말은 안 할게. 한번 이따가 풀어보면 알 거야. 뭔 말인지.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하자. 베버라는 철학자가 있어. 베버라는 철학자가 이제 이 칼뱅의 사상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평가하면서 뭐 자본주의 발달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원이 있는 문제에서는 칼뱅의 글이 나오기도 하고 베버 글이 나오기도 해. 근데 굳이 큰 차이가 없어. 그냥 칼뱅 베버 같이 묶어서 풀면 돼. 알겠죠? 풀면 되는데 베버의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베버가 이런 말을 해. 칼뱅도 신학자야. 근데 알겠죠? 신학자야. 그리고 중세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뭘 강조하냐면 금욕을 강조하잖아. 금욕. 맞죠? 원래 종교는 금욕적인 걸 강조하니까. 모든 종교들이. 네. 크리스트교 당연히 금욕적인 걸 강조하고. 금욕주의와 칼뱅의 직업 소명 의식이 결합이 되어졌대. 빨리 말해볼게. 한 번 더.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서 여기고, 맞죠?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고, 물론 거기서 얻어들인 부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직업 소명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욕은 뭐냐면 사치하지 않는 거야. 낭비하지 않는 거. 알겠죠? 그러면 금욕과 결합된 직업 소명이 정당한 부의 축적을 그러니까 정당한 부의 축적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정당한 부의 축적을. 마치 막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직업 노동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서양의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었다. 부의 축적이 정당화됨으로써, 알겠죠?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복인들이 막 만들어지냐면
금욕주의와 자본의 축적이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보기로 만들어진다고. 양립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왜? 여기서 말하는 금욕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치하지 말라는 거니까. 사치하지 않으면서 직업노동을 충실하는 것이 정당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베버의 글이야. 그래서 베버의 책 제목이 몰라도 되지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칼뱅 사상이 됐잖아. 알겠죠? 요 두 가지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요. 칼뱅 할만하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봐봐. 문제 하나 해봐. 야, 절대로 직업 성공은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알 수 없어. 93페이지에 4번. 대충 이제 이번에 생유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게 막 낚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상식을 좀 어긋나게 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그런 거 안 낚이면 돼. 얘들아, 어쨌든 갑은 누가 봐도 칼뱅이잖아, 맞지? 직업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을은 또 선왕이 예를 제정했다 했으니까 승자야. 니을, 둘 다 가능하죠, 맞죠? 노동을 통한 이익 권장될 수 있잖아. 승자도 욕구 충족 가능하다 했고, 칼뱅도 부의 축적 정당하다 했으니까 이해를 맞는 말이고. 디귿은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그런 능력을 판단하는 게 얘야. 알겠죠? 능력을 판단하는 게 얘니까 얘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아니야. 알겠죠? 얘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얘 필기한 거 보면 얘가 능력을 막 판단하고 직분을 분배한다 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도 맞는 말이야. 내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 다. 알겠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돼. 내가 돈 벌어서 보육원에 봉사하고 하는 것들 그거 떠올리면 돼. 그건 신의 영광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기억을 낚이면 안 된다고. 구원이 알겠죠?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나한테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살고 직업 성공하더라도 구원은 알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칼뱅은 직업을 성공하더라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인간의 영역 밖의 영역이야. 구원은. 알겠죠? 그래서 구원은 거기에 따른 대가니 보상이니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철저하게 신의 영역이다. 알겠죠? 그래서 현세에서의 인간은 신이 부여한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칼뱅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85페이지 가서 이제 사상가 한 명만 더 하면 됩니다. 마르크스. 네. 얘들아 그냥 마르크스 밑에 이쪽에 공간이 좀 있잖아. 맞지? 이쪽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살짝만 쓸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막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는데 일단 마르크스 밑에다가 이렇게 해놔.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비판해. 알겠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너희 이것도 들었던 거야. 산업혁명 나타나고 나타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빈부격차,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맞죠? 그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고 그런 것들을 비판했고 비판하면서 아까 잠시 말했던 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못 가진 사람들이 지배급에 투쟁하면서 역사가 발전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도 당연히 노동자 또는 같은 말 앞에 이거 외우자. 프롤레탈리아다 많이 들었죠? 부르주아니 프롤레탈리아니 맞죠? 그래서 노동자 프롤레탈리아들의 투쟁이 필수적이야. 알겠죠? 노동자들의 투쟁 프롤레탈리아들의 투쟁이 필수적인 것으로 봐. 근데 내가 아까 잠시 말했던 게 아까 왜 보관을 그 얘기를 했냐면
이 투쟁에 있어서 절대로 자본가와 연대하는 게 아니라고. 자본가는 지배계급이고, 알겠죠?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투쟁은요, 폭력혁명이거든. 폭력혁명. 그러니까 자본가 다 죽이는 거지. 자본가랑 연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본가와 연대하여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표현이야. 알겠죠? 자본가와 연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뭘 실현해야 되니? 나아가서 공산사회라는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공산사회라는 게 실현돼야 돼. 이 공산사회가 되게 중요한데,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누군가한테 지배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계급이 나타나는 근본적 이유가 사유재산에서 비롯된다라고 봐. 사유재산. 알겠죠? 토지니 자본과 같은 이런 사유재산에서 비롯되는 거라서 공산사회는 말 그대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공산. 알겠죠? 그래서 이 공산사회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지위 계급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계급, 지배계급이니 피지배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야.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자, 마르크스는 국가도 되게 부정적으로 봐. 국가도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라서 이 공산사회는 국가라는 것도 소멸이 되어져. 국가도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할 건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업노동을 되게 비판해. 왜냐면 이따가 말했지만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의 본질은 자아실현이야. 근데 분업노동은 노동자를 특수한 기계, 부품으로만 전락시키는 거야. 그 전체 생산을 위한 부품으로만 전락시키는 거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노동자의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라고 보거든, 마르크스가 봤을 때. 그래서 공산사회는 더 이상 계급도 없으니까 분업이라는 것도 사라져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알겠죠? 그렇게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서 나아가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는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 일단 이게 마르크스의 이제 입장이야.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 자,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 노동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노동은 자아실현이야. 알겠죠? 그런데 매뉴팩처가 분업이거든. 매뉴팩처가, 알겠죠? 같이 그냥 다 2번 3번 동그라미가 자본주의야. 예, 좀 마르크스 핑해서 얘들아 봐봐. 자본주의, 공장제, 분업노동 저런 것들은 자본의 지시를 받게 안 돼. 왜? 나는 돈이 없어. 노동자야.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돈을 받고 받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돼. 결국 내가 뭐야? 자본의 지시를 받는 거잖아. 자본의 종속을 받는 거고. 맞죠? 그래서 노동자는 자본에 종속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도 없잖아. 그냥 자본가가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 또 심지어 분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능만 담당하는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키게 만들고 인간의 부품화, 알겠죠? 인간의 부품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노동소외다. 다 안 좋게 봐. 죽은 노동.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 그냥 막 자본주의 막 되게 비판해. 분업노동만 비판해. 그게 마르크스야. 조금. 알겠죠? 근데 여기서 요 근처에다가 봐. 진짜 이것도 낚이면 안 되는 게 있어. 마르크스는 분업을 당연히 비판적으로 바라봐. 알겠죠? 분업을 비판적으로 봐. 근데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이거 나쁘면 안 돼. 자, 어쨌든 분업이라는 거는 내가 한 가지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한 가지 일만 반복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커진다고.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래서 평가원 제시문 이런 데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마르크스가 봤을 때 분업 노동은 노동자의 생산에 필요한 능력 외에 나머지 능력을 잃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보기화되면 분업 노동은 노동자의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가? 이거 틀린 말인 거야. 알겠죠? 그건 틀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은 분명히 있어. 근데 마르크스가 이것도 부정적으로 봐. 왜 그러냐면 인정은 해. 근데 이게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마르크스가 봤을 때. 자본주의는. 왜냐면 내가 분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 이익은 누가 다 가져가니? 자본가 가져가는 거니까. 알겠죠? 노동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 자본가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생산성을 높였어. 노동자로서 생산성을 높여서 자본가가 이익이 돼. 그러면 자본가는 그 이익을 가지고서 사람한테, 노동자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더 늘린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산할수록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노동자는 생산물로부터도 소외된다. 알겠죠? 자기가 만든 생산물로부터도 소외된다. 그러니까 분업이 가지는 생산성 향상을 인정은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걸로 보기 많이 내. 많이 내. 그래서 막 분업 노동은 생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라는 거다. 요거 좀 잘 기억하고. 자, 어쨌든 공산사회가 돼야 되고 이 공동체적 관계가 꼭 공산사회야. 자신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자아실현 가능하다. 자아실현 가능해진다. 알겠죠? 요거 같이. 그래서 얘들아, 과제에서 마르크스 한 문제만 좀 볼까? 얘들아, 어쨌든 이 파트에서 유일하게 분업을 반대하는 게 마르크스야. 알겠죠? 분업을 반대하는 거. 그리고 마르크스 당연히 사유재산 인정 안 해. 공산사회가 돼서는. 알겠죠? 사유재산이라는 건 없어. 얘들아, 68번 마르크스 단독이거든? 68번 한번 해볼래? 68번? 어쨌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제시문 자체를 막 기계가 노동력 착취 수단인 것 같지.
노동자를 어릴 때부터 기계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기계가 악용되고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절망적인 종속이 완성되고 막 누가 봐도 마르크스죠, 맞죠? 자본주의. 그럼 1번 맞는 말이라고 알겠지? 이런 상태라면 인간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2번 기여할 수 있잖아, 알겠지?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 틀려. 생산력 증대에도 기여하니까. 답은 2번이야. 그리고 3번 얘들아, 이걸로는 안 된다고. 이 자본가 노동자가 협력해서는 안 돼. 협력의 대상이 아니야. 4번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자본가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5번 자본주의에서는 자발적 노동 불가능하잖아. 강제된 거고, 맞죠? 우리가 공산사회가 됐을 때 자발적인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 간이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는 사상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이제 86페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해야. 그러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 막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독해 영역은 아니거든. 어차피 여기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직업간도. 나오면 거의 직업간이야, 직업간. 근데 이제 86페이지 한번 봐봐.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 기업가와 근로자율인데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두 명을 좀 구분하게 돼. 그 중간에 보면 일단 타이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입장의 차이가 있대. 입장의 차이가. 그래서 프리드먼이랑 에로우가 묶어서 왼쪽에다가 적어놓는데 둘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둘 다야. 알겠죠? 둘 다. 근데 다만 그 책임의 범위의 차이야. 범위의 차이. 사회적 책임은 둘 다 인정해. 그다음에 당연히 기업의 본질. 얘들아, 기업의 본질이 공익은 아니야. 알겠죠? 기업의 본질이 공익은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 근데 합법적인. 알겠죠? 합법적인. 알겠죠? 합법적인 이윤추구. 그러니까 둘의 공통이야. 기업의 본질은 합법적 이윤추구고. 근데 프리드먼이 누구냐면 아마 너희 그 고1 때 신자유주의 들어봤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철회하고 추수하고 기업에게 맡기도록 하는 거, 맞죠? 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사상가예요. 그래서 프리드먼이 봤을 때 얘가 바라보는 책임은 이윤 증진하는 것, 그게 책임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곧 책임인 거지. 그 외에 다른 책임은 없다고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익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이윤 극대화 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 자유시장 경제 무시하는 거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프리드먼의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바라보는 사회적 책임은 이꼴 이윤 추구. 알겠죠? 그게 사회적 책임인 거고. 당연히 합법적인 이윤 추구해야 돼. 근데 에로 같은 사람은 좀 더 공익, 환경보호, 사회적 환원과 같은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해. 알겠죠? 공익을 추구한다던가 사회적인 환원을 한다던가 문화라든가 스포츠 같은 거에 투자한다던가. 알겠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왜? 그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에로우마저도 기업의 본질이 공익은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익이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프리드먼은 오로지 주주들을 위해서 이익만 높이는 게 책임인 거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그 외에도 이런 책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 알겠죠? 공익 추구, 사회적 환원. 이게 다고요. 그래서 밑에 글 보면 아까 다 했던 거거든.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영자들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소유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알겠죠? 소유주에 대한 책임만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윤 추구.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 보는 게 프리드먼이 거고. 근데 막 기업한테 공익 추구하라 이런 것 자체가 간섭이고 주제 넘는 거고.
근데 아까 LO는 이런 환경보호, 사회복지와 같은 책임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니까? 이미지의 개선 도움이 되니까,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근로자의 권리 안 봐도 됩니다.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성실하게 하고 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봐봐. 88페이지에 전문직과 공직자 윤리가 나오는데 얘들아 이것도 수능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이해만 해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직은 의사, 검사, 판사 같이 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전문적 지식도 있고 자격도 있으니까 다른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왜 굳이 전문직 윤리를 별도로 배우냐면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남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우월할 수밖에 없고 지식적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만큼 맨 마지막 추천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일반 직업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냥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떠올리면 돼. 그냥 그게 다야. 알겠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져라.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는 좀 수능에 잘 나와. 근데 누구의 글, 바로 써버리면 돼. 누구의 글로 나오냐면 정약용의 글이 나와. 거의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정약용의 글이 나오고 이 정약용의 공직자, 공민관이라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글 보고 풀면 돼. 그냥 보기만 봐도 돼. 보기만 봐도 돼. 근데 이 사람이 뭘 강조하냐면 어쨌든 공직자들의 전용이 재물을 절약하는 거야. 절약. 이용에 있어서 절약하는 거 절제하라. 절약이야. 비슷한 말. 청렴결백한 정신. 알겠지? 청백리라고 들어봤죠? 청렴결백. 공직자들의 청렴결백. 공익과 사익. 자, 낚이면 안 돼. 사익을 부정하지 않아. 알겠지? 근데 공익이 더 우선인 거야. 그래서 플라톤이랑 정약용이 같이 나오기도 해. 플라톤은 애초에 공직자는 뭘 가지면 안 되니? 이윤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정약용은 이걸 부정하진 않아. 이것도 우선돼야 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 정도를 알고 풀면 돼. 알겠죠? 이 정도 알고 풀면 돼. 92페이지에 2번 보기만 봐도 사실 나오긴 해 답이. 말이 안 되는 답이 하나 있어. 이제 다음 주부터가 진짜 생윤이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아마 통사 때 들어봤나 모르지만 분배적 정의, 놀수도지. 그리고 이제 형벌 관련된 사상가들이 있잖아. 막 사회계량도 시민불복종 사상가들 비교하는 거. 여기가 진짜 메인이거든. 그리고 그때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거의 요 파트랑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다다음 주 한 2주간 배울 내용이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 하나 있거든. 맨 마지막에 또 막 놀수 배워 또 막 해외 원조 관련해서 거의 실제로 고3 재생은 실제로 이걸 정규 과정을 따라가잖아. 뭐 누구 강사가 됐든 간에 거의 개념 한번 다 보려고 나서 남은 수능까지 계속 그 파트만 돌린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야. 그만큼 거의 이 파트만 돌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죠. 맞죠? 자기한테 관대하면 안 되잖아. 남한테만 엄격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준 과제에서 내가 아까 했던 기억나지? 생명윤리 파트에 막 내가 사상가들 지금 안 할 거라 했잖아. 근데 거기 그 문제들이 몇 개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문제는 문자로 다 보내줄게.
알겠죠? 안 풀어도 될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문자로 보여줄 테니까 그거 풀지 말고 어차피 그 문제들 나중에 자연관에 또 배우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얼마 안 될 거야. 과제.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